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가 한 남성에게 결혼하자고 접근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한편 전 씨가 사기 행각에 어머니의 계좌를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이 결국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중학생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다른 범행을 준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 남성이 아이 다툼에 끼어들었다가 상대 아이 아빠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삐루루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이 많아서요. 쓸데없는 얘기는 훌쩍 건너뛰고 바로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최동석, 박지훈 전 아나운서 부부 이혼 발표 뉴스 보셨죠? 의뢰 그렇듯 왜라는 궁금증에 많은 얘기들이 돕니다. 그런데 특히 두 사람 옛날부터 SNS에 워낙 사생활 관련 게시물을 많이 올렸던 터라 이번 발표가 있고 나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식의 얘기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양쪽 모두가 그런 소문에 강경 대응하겠다 으름장을 놨습니다. 물론 헛소문에 따른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특히 자녀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론 반응 싸늘합니다. 어떤 분은 남현이도 전청조 건들지 말라면서 처음에는 법적 대응 운운하더니 요즘 이게 유행인가 봐요 하시더군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엄니랑 매일매일 사반 잘 보고 있어요 하신 한혜연, 민송희 모녀님, 우리 둘째가 독감으로 입원했어요. 입원 중에도 사반은 필수라네요 하신 추지윤, 박서욱 모녀님, 우리 아들 시원이랑 사반 같이 보면서 넌 저러면 안 돼. 잘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신 최시원님, 지난주 예고 합격 기원해줬던 딸 소희 사반 기운으로 합격했어요 하신 전미정님, 축하드리고요. 초딩 6학년 초딩 6학년 늦둥이 딸 하빈이 덕에 인생 살맛납니다 하신 구미의 강경희님, 사반으로 태교한 김지율 오늘 첫 돌 축하해주세요 하신 김인표, 유찬미 부부님, 반백년 타양살이에 늘 조국이 그립습니다 하신 버지니아의 리베카님, 밀크 초코냥이 집산 양은희님, 김해 최귀현님, 경산의 구미진님, 윤영숙님, 오승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교수님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데이 육바 0.2초 늦으셨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점심 식사 해결하고 뿅입니다. 사반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손님들로 북적북적한 점심시간 식당입니다. 두 남녀가 열심히 냠냠냠냠냠냠 식사를 하고 있죠. 여기 맛집이네. 자, 식사 끝마치고 두 사람. 자, 여성은 가방 정리하는데 고개를 푹 숙이면서 지갑을 꺼내나요? 카운터를 지나서 그냥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돈 내셔야지. 그냥 나갑니다. 자,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게 여기가 서울역 앞 무료 급식소입니까? 깜빡할 게 따로 있죠? 그렇죠. 24,000원치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계산하지 않고 갔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날 오후에 점심 식사 그 무렵인데 서울에 있는 한 식당이고요. 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약간 CCTV가 계속 찍히고 있는데 약간 움츠리는 모습이에요. 얼굴도 피하고 있고. 어허. 그런 걸 봤을 때는 처음부터 좀 의도했던 게 아닌가 생각도 꺼내는 듭니다. 돈 계산하지 않는 거. 좀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 상습범일 가능성도 있어요. 저렇게 밥 먹고 가고 다 범죄가 될 수가 있겠죠. 분명히 첫 번째 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다 찍혔어요. 너무 저는 신고했습니다. 얼굴 곧 봤어요. 잡힙니다. 바로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멍키 스패너 2개로 쾅쾅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액세서리 가게에 입장하는 저 남성,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키오스크를 살펴보더니 다시 나가서 가게 문을 닫고 멍키 스패너로
꺼내서 키오스크를 개봉 시도합니다. 아이 뭐가 이렇게 단단해? 예, 안 열려요. 예, 매장에 진열된 안 열립니다. 예. 자, 매장에 진열된 파우치를 꺼내더니 들고 온 봉지에 있던 물건을 옮겨 어이구 세상에 저거 현금이네. 다 돈입니다. 아하 이런 모두 옮겨 담고 봉지까지 넣은 후에 진열된 액세서리를 이제 다 챙기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자, 잠시 후 또 다른 무인 점포 앞입니다. 택시에서 저 남성 내려요. 또 들어가서 키오스크 또 아이고 몽키 스패너로 으라차차차 이번엔 열렸습니다. 안에 있던 현금을 탈탈탈탈탈탈 뒷정리까지 깔끔히 하고 저 나가는 거 좀 보십시오. 그 와중에 또 배는 고팠는지 간식까지 챙겨서 사라지는 도둑놈이었습니다. 아유 진짜 이 도둑놈들 진짜. 응? 지금 차림새를 보면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짐작하실 텐데 10대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지난달 30일 날 인천 서구 근처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새벽 3시 정도 된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무인 액세서리 점포였는데 이 키오스크를 뜯으려고 하는데 뜯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비닐봉투에 현금이 들어있어요. 그 그러니까요. 현금을 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파우치에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매장에는 액세서리도 주워 담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저 현금은 또 어디서 났던 걸까요? 저는 어디선가 저것도 훔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30분 정도 뒤에 택시를 타고 다른 무인 키오스크, 이번에는 무인 점포 아이스크림 가게로 갑니다. 근데 저기 보세요. 파우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저건 어디다 갔다는 거예요. 현금하고 액세서리 챙긴 거는. 그리고 와서 여기서는 몽키스펜으로 또 문을 열어요. 키오스크를 40만 원 이상을 훔쳐갔답니다. 문제는 현금도 현금이지만 저거 뜯었죠. 키오스크. 저거 피해만 150만 원 넘게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 아까 보셨다시피 현금을 들고 가게에 왔던 거 보면 이미 어디선가 털고 왔던 게 아닌가? 예? 네, 뭐 일련의 사건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하루 저녁 때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리고는 눈여겨봐야 될 게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뭐 돈이 들더라도 좀 빠른 시간 안에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막연하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뭐 처음에 영상에 나왔던 액세서리 매장에 들어올 때도 이미 현금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 전작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는 뭐 지금 계속 저지르고 있는 와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요. 완전히 경계심이 없어요. 저게 지금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발견될 거다, 발각될 거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 보면 마스크도 안 썼어요. 네, 문제는 이게 이제 무인 점포를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해도 되는가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참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헬로윈이 뭐길래 점점점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역시 제보해 주셨는데요. 헬로윈 파티를 즐기던 중에 벌어진 사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 꺼진 교실 헬로윈 파티를 맞아 귀신놀이. 와, 너희들 오늘 제삿날이다. 엄마 무서워.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아이가 바닥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어요. 아이고 세상에. 다급히 바깥으로 저렇게 아이들이 막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넘어진 아이 지금 보면은 지금 나가고 있는데 뭐 이마에다 손을 대고 있어. 결국 선생님이 이렇게 다가와서 상태를 살피는데 많이 다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27일 저녁 한 8시가 넘은 시간에 경기도 성남의 한 영화관에서 있었던 일인데 보신 것처럼 헬로윈 파티를 한다고 근데 저기 굉장히 어둡고 좁고 또 가구들도 흔들흔들한 게 위험해 보이거든요. 예. 저런 곳에서 이 선생님이 뭐 분장을 하고 괴물 분장을 하고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었다가 아이들에게 갑자기 겁을 주면서 덮치니까 아이들이 도망을 가면서던 거예요. 그 와중에 한 초등학생이 넘어지면서 책상 하단에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아이고야. 거기에 이마를 다친 거라고 어떻게 합니다. 아유. 지금 보신 것처럼 이마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5cm 가량의 세상에. 이 상처가 생겼고요. 이게 전문병원에 가서 봉합을 했더니 혹시라도 이마 근육이나 신경이 회복되지 않으면 영구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막 학교나 학원에서 요즘 정말 사소한 상처만 입어도 너무 크게 부모님들이 아유,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 또 그것도 문제라고 하는데 저건 또 보면 너무 위험해 보여져요. 왜 저기 안전장비도 하나도 없이 책상 뭐 걸상 다 흔들흔들하고 어둡고 좁은 데서 아이들이 도망가면 아니 학원 측에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좀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예. 물론 이제 아직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영구 장애가 될 수도
아 세상에 그 딸 초등생 딸아이 얼굴에 저런 흉터만 져도 막 부모 입장은 막 뒤집어지는데. 자, 해당 학원이 이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정말 주의를 해서 이렇게 행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믿음이 안 갑니다. 저기서 불 꺼놓고 저렇게 행사를 하는 게 주의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거는 책상 걸상 있는 저 부분, 아유. 저 부분이 철제라는 거거든요. 아이고, 철제는 상당히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무라든지 그런 좀 연한 자재를 썼었어야 되는데 아유. 그런 걸 봤을 때는 안전에 유의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또 아마 손해배상이라든지 법률적 책임도 아마 물을 것으로 봅니다. 아유 진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지붕 위에 완벽 착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잘 달리는 불박차 왼쪽에서 오토바이 붕. 그런데 바로 그때 차가 나오면서 쾅! 아이고 라이더가 세상에 차 지붕 위에 일단은 착지를 했어요. 아이고 이게 뭐 약간 이거 뭐 짜고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고입니다. 겨우 아이고 저 오토바이가 완전히 다 파손이 됐어요. 근데 라이더는 일단 내려와서 일단 안 씁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회전하러 지금 차가 나오는데 차로 2개를 물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네, 저게 지난달 22일 오후 2시쯤 경기 화성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일단 저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중이었고요. 불박차가 제한속도 30을 지켜서 천천히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끝나자마자 1차선에서 오토바이가 빠르게 지나쳤고 거의 동시에 우측에서 한 차량이 1차선과 2차선에 걸쳐서 도로로 진입을 했던 겁니다. 이걸 미처 못 피한 오토바이가 그대로 차량 뒤에 추돌 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넘어졌고요. 충격으로 몸이 뜬 차량 운전자,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 지붕 위에 올라타게 된 상황입니다. 이후에 혼자 차 아래로 내려와서요. 보도블록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안 다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이어가죠. 길 가다가 자연스럽게 쓱입니다. 역시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걸어가던 노인, 문 닫은 가게 앞을 지나는데 어라, 저거 뭐지? 계속 가게 쪽을 보더니 어머 이거 내 스타일이야. 앞에 놓여있던 접이식 의자를 들고 일단 펼쳐보더니 들고 갑니다. 내 것 마냥. 자, 제발 좀 왜 이렇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의자 없다고 서서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자, 이 매장이 부산에 있는 매장인데요. 음식 전문점이 배달 음식 전문점이고 왜 저러고 살아? 소재 액세서리를 파는데 접이식 의자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좀 보고 가라고 뭐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휴식 좀 취하라고. 근데 이제 왜 이제 노인이 이제 오더만 저 탐이 좀 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경고문도 있고 CCTV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져갔는데. 그런 거 없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쓰레기도 가져가지 마세요 그냥. 맞습니다. 타인의 물건, 재물이고 재산과 가치 있는 거 버려져 있는 것도 갖고 가면 점유이탈 횡령이 되고요. 좀 버려진 게 아니잖아요. 예. 가게에 부속된 물건이거든요. 그거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몇 번을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그 공중에 있는 걸 자꾸 가져갑니까? 의자는 누가 봐도 물건인데요. 그러니까. 상표도 안 뗐대요 저거. 아이고 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화를 부르는 시어머니 말투입니다. 역시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를 해주셨어요. 네, 일단 결혼 20년 차인데요. 시어머니 말투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며느리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는 시어머니 말투 때문에 20년 동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며느리인 사연자 부를 때마다 야, 너 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 친가 부모님 지칭할 때도 니네 엄마, 니네 아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듣기 불편하다, 서운하다 말도 해봤는데 이미 굳어져 버린 이런 시어머니의 말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말은 해봤는데 그냥 우리 어머니가 잘 못 배우셨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냥 하시는 말인데 뭐 이렇게 신경 써?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겼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연자 친정어머니는요. 시어머니가 계시든 안 계시든 사돈 어르신이라고 지칭하면서 꼬박꼬박 예의 있게 대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다른 그 새언니한테도 굉장히 애틋하게 이름 불러주는 이런 친정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한테 더 서운한 마음까지 든다고 하는데 20년 들어도 들을 때마다 기분 상하는 이런 말투. 남편 말대로 그냥 그러려니 무시해야 할지 아니면 날 잡고 다시 확실하게 말해서 고쳐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주시죠. 먼저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머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주 그냥 GCM이라 아주 교양머리 없는 여자로 만드네. 야, 그럼 이수정 여사가 니네 친정엄마지 우리 지훈이 엄마냐? 야, 그리고 내가 니네 친정엄마 앞에서도 이렇게 말하든 저번에 갈비집 가가지고 아유 사부인 너무 고우세요 했던 거 기억 안 나? 아이고 참말로 별꼴이야 진짜. 며느리 무서워서 내 집에서 말도 함부로 못하겠네. 아이고 이 지훈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널 키운 게 아닌데 동그라미. 교수님 뭐예요? 방금 손이 올라오셨는데 유일한 시어머니 네. 교수님 지금 동그라미 드시는 겁니까? 요게 좀 애매합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저희는 O 아니면 X입니다. 네. 동그라미 드셨어요? 아니요, 좀 좋습니다. 자, 다음은 며느리예요. 어머니,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 교양 완전 없으세요. 세상에 어느 시어머니가 시부인을 두고 니네 엄마, 너희 엄마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정말 품이 없는 행동이라고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도 무시하는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가 지훈 씨한테 니네 엄마 하면 좋으세요? X. 교수님 뭔가 좀 못마땅한 표정을 계속 짓고 계신. 자, 일단 우리 양 변호사님. 그 얘기하는 중에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또 다른 며느리에게는 그렇게 막말하지 않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느리는 무서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하는 말로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했죠. 뭔가 조금 더 만만하니까 이 사연을 보내신 며느리한테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막말하시는 거 습관 들면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공경에 처하실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예, 시어머니 위해서도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수정 교수님 말씀은 제가 나중에 좀 듣고 싶어요. 자, 박 변호사님.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실까요? 사실 뭐 많은 호칭들이 있죠. 며느리야, 뭐 아니면 아가야 이런 말 쓰기도 하고 시아버지라면. 그리고 통상은 아주 존대 아닌 존대를 이제 하죠. 상방이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말에 뭐가 다 담겨 있거든요. 니네 엄마라니요.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지간하면 시어머니 편을 좀 많이 드는 편인데 그럼 대구의 이 여사님은 어떻게 호칭을 하시죠? 민우 애미야. 진짜. 민우 애미야. 아이고. 사돈어른 잘 계시나? 이렇게 그렇게 하죠.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본인 생각도 혹시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근데 제 생각엔 좀 서운할 것 같은데 이게 뭐 갈라서야 할까요? 뭐 연을 끊어야 할까요? 이런 극단적인 고민이 아니고 한번 말씀을 더 드려볼까요? 참고 살까요? 이 정도의 고민이니까 그래도 말씀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X 선택을 했습니다. 감기 걸린 목소리로. 자, 이수정 교수님. 네, 이게 좀 약간 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그 집안마다 약간 문화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존댓말을 하시는 게 당연하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아드님이 얘기하신 대로 뭐 어머니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보에 따라서는 사실 본인은 친밀하게 생각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손아래 사람에 대해서. 야, 너 이건 거의 수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나 진배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친정어머니가 사실은 굉장히 예의 바르신 분, 밑에서 성장한 따님이 며느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어머니 문화권에 와가지고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며느님도 좀 약간의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은 친정어머니하고 시어머니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친정어머니는 언제나 이제 시집을 오고 보니까 다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아름답게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뭐 시댁은 아무래도 내 친정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을 비교하다 보면 시어머니한테 더 많이 서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교는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뭐 직접 얘기하는 건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야, 너는 일단은 하지 마시고 그래서 듣기 싫은 얘기를 리스트를 쫙 만든 다음에 야, 너 대신에 이름을 부를 것, 뭐 누구 엄마라고 부를 것 이렇게 해서 좀 명확하게 이렇게 쓰셔가지고 냉장고 같은 데다가 딱 붙여놓으시면 그러면 상당히 서로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자, 그럼 들어요. 여기서 긴급 또 질문.
우리 교수님은 며느님을 어떻게 호칭하시죠? 평소에? 며느님 이렇게 부릅니다. 진짜요? 네, 저는 막 존대를 해서 뭐 카톡도 존대로 보내고. 며느님아 이렇게 하세요? 아니요, 며느님 이렇게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이름을 별로 부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사부인은 어떻게 또 호칭을 하시죠? 사부에 저희는 양쪽이 다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런 이제 시댁으로 뭐 시집을 갔으면 사실은 또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시어머니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는 걸 아주 명확히 알려주세요.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많은 성토를 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펭귄님 똑같이 하세요. 시엄마 와서 밥 먹어 이렇게 해보세요 하셨고요. 순살님 시어머니 있는 데서 남편한테 야 니네 엄마 왜 저러시냐 이렇게 해보세요 하셨고요. 버터님 야 하시면 한번 뭐 해보세요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하지만 송현우님 그 연세에 고치시기 힘드세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제주 화북에 사시는 고민정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자, 아파트 이웃, 위층 어딘가에 사는 이웃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신다고요. 왜냐? 베란다를 통한 묻지마 쓰레기 투척을 한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보시죠. 자, 다 쓴 물티슈 용기가 베란다 난간에 저렇게 꽂혀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 위에서 던진 거예요. 자, 화단 나무에는 쓰레기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마냥 걸쳐 있습니다. 며칠 전엔 강아지 배설물이 묻은 휴지를 투척하더란 거죠. 자, 심증만 있지 물증을 잡지 못한 상황. CCTV를 달아야 하나 고민 중이시라는데 제주 화북 어딘가 아파트 쓰레기 투기범 너 내가 꼭 잡는다 하셨습니다. 너무 푹신해서 허리가 꺼지면 편안함도 꺼지니까. 지금 바로 몽제로 허리 업. 척추 라인을 따라 탄탄하게 받쳐주어 허리가 편안한 매트리스. 몽제 딥슬립 매트리스. 아침에 출근하는 게 난지 침대인지. 아유, 언제까지 피로를 데리고 다닐 거야? 액티넘 몰라? 풀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에 액티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가 한 남성에게 결혼하자고 접근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한편 전 씨가 사기 행각에 어머니의 계좌를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 씨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짚어봅니다. 자, 오늘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체포된 전 씨 경찰서 압송됐던 모습 먼저 보고 가시죠.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남현희 씨랑 수익금 나눴다고 하셨는데요. 남현희 씨도 사기 혐의 알고 있었나요? 남현희 씨는 전천주 씨가 제거 상태 아니란 거를 지난 줄 알았다는데요. 자, 경찰이 내일 구속영장 신청한다던데, 자, 그런데 전청조 또 고소를 당했다고요? 네, 이런 가운데 지난 30일 한 30대 남성이 이 전 씨에 대해서 홍인빈자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수개월 전에 소개팅 앱을 통해서 전 씨를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 그 전 씨가 결혼하자고 접근을 해서 결국 수천만 원을 건네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프로필 사진 속의 전 씨는 긴 머리 하고 있는 여성이었다. 여성으로 알고 교제를 했다라는 게 이 남성의 주장입니다. 최근까지도 전 씨랑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 남성은 최근에 언론에 전 씨 관련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그제서야 피해를 인지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고소인이 전 씨와 교제했다고 주장한 시기를 보면 전 씨가 남 씨와 만나던 시기와 겹칩니다. 아이고, 남현희 씨한테서는 남자 행세, 고소인 앞에서는 여자 행세, 동시에 남자 여자 행세를 했다는 건데. 하하. 자, 그런데 이제 이 전청조 사기 행각에 또 어머니가 언급이 되고 있다고요? 자, 사기 패턴은 뭐 유사합니다. 상장, 비상장사에 투자를 하면 2배, 3배 정도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하고 경호원 계좌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또 본인의 어머니 계좌를 이용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립니다. 특히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투자금 넣으면 큰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전청조 어머니 차모 씨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투자자가 있고요. 예. 이 모친 차모 씨의 얘기에 따르면 딸은 잘못했지만 혼자 한 건 아니다. 뭐 이 주장의 취지는 공범도 있다라는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청조의 호객법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과연 전청조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지갑을 털었느냐? 양 변호사님. 예, 일단 그 전 씨하고 또 남현희 씨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얘기인데요. 좀 그럴듯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최근에 몇 년 정도부터 펜싱을 하면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교 가는데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돌아서 그때부터 실제로 펜싱 배우는 어린 학생들이 많아졌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양 변호사님이 펜싱을 하시잖아요. 제가 펜싱을 예, 좀 예. 아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청조가 그걸 들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전청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매널이라는 회사 대표인데 그 회사가 뭐라는 대표냐면 펜싱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승마, 아이스하키 이런 거를 다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아이리비 리그의 대학에 아이들을 보내주겠다. 근데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뭐 재벌가를 상대로 한 달에 뭐 몇억 원씩 이 개인 교습회다시피 하는 그런 기획들을 하고 있고 그 어떻게 만드냐면 이 대회들을 출전해 경력이 쌓일 거 아니에요. 홍콩 대회에 출전시켰다가 홍콩 대회에서 성적을 거둬서 미국 대회까지 연결시켜 주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호텔비, 비행기비 이런 것들로 한 사람당 2, 3천만 원씩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프로그램을 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 펜싱 아카데미 코치들도 털렸다면서요? 네, 펜싱 아카데미 코치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뭐 전 씨가 이제 매놀이라는 걸 차리겠다. 그런 회사를 차릴 텐데 지금 당신네들 여기 스포츠 아카데미에서 기껏 500만 원 받고서는 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매놀이라는 큰 회사를 뭐 아이비리그까지 보내는 그런 이제 유학 뭐 회사 같아요. 그런 데를 차리면 매널로 옮겨가서는 1,500만 원까지 주겠다. 이렇게 유인을 해서 그러니 지금 당장 나한테 좀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이 회사를 빨리 차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오늘 나온 보도인데 유명 정말 인사들의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네, 일단 그 자기 회사 그 매널에 오은영 박사를 붙여서 멘탈 코치를 하겠다. 그래서 한 달에 1인당 3억 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굉장히 대단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추천받았다면서 정말 자세하게 묘사하려고 또 과시도 했다고 했습니다. 또 전 씨의 수법 중에 하나가 차량 제공이라는 것도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전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차를 바꿔주겠다고 해왔는데 자신한테도 차 한 대를 사주겠다고 했다면서 그 구매해야 되니까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죠. 신분증을 가져갔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대출 얼마나 나오는지를 조회한 뒤에 그에 따라서 사기 작업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 자동차 차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전청조가 남현희 씨한테 그 벤틀리 정말 초고가 차량을 선물을 했잖아요. 전청조는 이런 이 남현희 씨에게 준 선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그리고 차도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대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선물을 사주는데 제가 가서 먼저 사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계속 거부를 하면 본인이 쇼핑하고 온다고 하고 엄청 많은 명품을 사서 그냥 세팅을 해놔요. 여성복이랑 가방이랑 이런 거를. 제가 안 올리니까 왜 안 올리냐고. 좀 올리라고. 그러니까 사줬는데 왜 안 올리냐고. 그러니까 서운해했어요. 그리고 본인하고 찍은 사진도 올리기를 바랬는데 제가 그거는 좀 못하겠어가지고. 저게 벤틀리 네. 3억 8천만 원이래요. 3억 8천인데 세금까지 합치면 뭐 4억이 넘겠죠. 매우 고가의 차량입니다. 이 매우 고가의 차량, 이 남현희 씨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준 거다, 전청조가 사준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좀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차량이 이제 받은 이후에 랩핑 시공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원래 흰색 차량인데 하늘색 차량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SNS에 차량 랩핑 감사합니다. 예쁘게 탈게요. 이 하늘색으로 바뀐 거거든요. 이렇게 했는 걸 봤을 때는 조금 자신의 지금 라디오 설명과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유튜버가 해당 차량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공개를 했는데 소유자 칸에 남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런 걸 봤을 때는 또 근저당 이력도 없고 한 거 나오죠. 봤을 때는 현금으로 남현희 씨가 직접 구입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MBN에서 전청조 인터뷰가 나왔던데
전청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장이겠죠. 남현이가 벤틀리를 원했다. 전액 현금으로 구매를 했다. 범죄 수익금으로 산 거다. 앞으로 남현이 터질 거 많다. 남현이 내가 빚도 갚아줬다. 완전 무슨 물귀신인지 뭐 서로 완전히 이런 막 이전 투구 양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양 변호사님, 이 카라큘라 이 유튜버에 따르면 이 남현 씨가 이 전청조와 펜싱 협회장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20억 원 투자 뭐 얘기도 오갔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1월에 있었던 펜싱 대회 경기장에 전청조 씨랑 같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후원자라고 소개를 했고, 그 자리에서 진짜 전청조라는 사람의 수법이 교묘한 게 펜싱 협회에 30억 원 가량을 내가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단 이 돈이 어디서 나는지 또 입금을 누가 했는지 묻지 말아라.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펜싱 협회 입장에서는 그 큰 돈이 들어오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가 안 나오면 불법입니다. 2천만 원 이상은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그래서 뭐 안 알려줬답니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펜싱 협회와 관련된 얘기가 누군가가 협회에 10억 원 넘게 기부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안 받았다, 협회 사람들이. 그럼 협회 입장에서는 되게 입장이 곤혹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본인의 남현희 씨 운영하는 그 펜싱 그 학원에서 성범죄 관련 논란이 있어서 협회에 가서 그걸 사과를 하려고 남현희 씨가 그때도 이제 전청조 씨랑 같이 나타나니까 그때는 협회 사람들이 왜 자꾸 선수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닌데 이런 사람이랑 같이 다니냐라고 약간 다툼도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전청조한테 JTBC 탐사팀이 취재차 이제 전화를 했었답니다. 근데 뭐 전청조 씨가 이제 JTBC에 무슨 악감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들어도 본인 맞는데 딱 통화가 연결되니까 지금 뭐 자리에 안 계셔서 대신 받았다 이러면서 발연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아까 제가 잠깐 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 좀 더 해주시죠. MBN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청조가 직접 인터뷰를 했던 내용인데요. 자,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남현희 씨가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현희 씨 얘기하고 좀 배치가 됩니다. 특히 여자인 걸 알면서 이 남현이만 알았다라고 하고, 다만 남현이한테 터질 게 많긴 한데 자신이 남현이를 이길 자신이 없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어허. 아마 이게 범죄 수익이 남현이가 알았다면 공범이나 방조범 될 수도 있고요. 환수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금 상황이고, 또 더 나아가서 세컨폰이라고 있다고 해요. 세컨폰은 자신의 어떤 아니면 금융기록이나 뭐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이 저장된 세컨폰이 있는데, 이 세컨폰을 통해서 돈을 얻거나 돈을 인출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남현희 씨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교수님. 교수님이 어제인가 그제 라디오에 나와서 남현희 씨에 대해서도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예. 네, 뭐 남현희 씨는 지금 전적으로 나는 전청조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나는 완벽하게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대목도 지금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남 씨의 주장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원래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둘만의 격리된 상황이어야 이게 뭐 제3자에 의해서 검증이 안 되니까 뭐 상대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남현희 씨는 어쨌든지 간에 가스라이팅을 당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친정 식구들, 자신의 형제들하고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는 뭐 학부형이나 학생들은 계속 만나고 있었고, 아카데미에도 많은 코치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인 비교가 여전히 가능한 상태에서는 사실 전 씨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가스라이팅 되기는 어려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 씨는 사실 모든 건 나는 피해자고 몰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언론의 인터뷰를 이제 하겠다고 뭐 혼인을 발표를 하는 것도 사실 전 씨가 발표하자 그래가지고 언론 인터뷰를 했던 건 아니거든요. 남 씨가 결국에는 원해가지고 인터뷰도 하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남 씨는 남 씨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종류의 역할을 진짜 전적으로 지금 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지금 이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될 그 지금 시점에는 어떤 문제가 또 발생했느냐. 스포츠 아카데미에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사실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협회 측에서도 남 씨에게 굉장히 좀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은 중학교 여자아이들을 그 이제 아카데미에 있는 코치가 3명 이상이 되는 여자아이들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문제 제기가 되고 발고가 되자 남 씨가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지경에 이르자 결국 그 사건에 대응을 누가 했느냐. 지금 전청조 씨가 있어요. 학부형도 다 전청조 씨가 만나고 뭐 학생들도 전청조 씨가 뭐 굉장히 좀 이렇게 겁박하고 이런 상태가 진행되다가 사실 여름에 그 코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껍데기 사건은 남 씨와 전 씨가 지금 막 공방을 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지만 문제는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사실은 공소권이 이제는 사라진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코치의 성폭력 사건은 지금 피해자가 3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그래서 부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코치 가해자가 없다 하여 그냥 덮어놓지 마시고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틀림없이 존재하니까 이 사건도 좀 조사는 일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이 결국 구속 기소됐습니다. 중학생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더 충격적인 범행이 드러나는데요. 이번 범행 직전 또 다른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중학생.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질까요? 자, 저희가 맨 처음 전해드린 제보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충남 논산 중학생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휴대전화를 봤더니 이 녀석이라고 하기도 뭐예요. 워낙 이 성인 범죄 뺨치는 짓을 해가지고 자,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했었어요. 네, 일단 이 가해자가 만 15살 중학생입니다. 지난달 3일 새벽에 이 논산 시내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훔친 오토바이로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로 끌고 가서 돈을 빼앗고 성폭행에 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중학생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는데 여기서 이 범행 이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서 여성들에게 접근하고 또 이런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학생은 경찰 조사에서요. 이거 오토바이 구매 자금 마련하려고 범행 저지르려던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0대 이 해당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범행까지 하게 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그래서 기존의 어떤 강도 강간, 강간 상해 등의 혐의에서 강도 예비죄까지 추가해서 기소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합의금 아껴서 변호사를 선임한다. 자, 피해자분이 현재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이 가해자 15살짜리 중학생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질까입니다. 피해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단기간이 있고 장기간이 있는데 단기간은 사람을 죽여도 2, 3년이면 나온대요. 화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1,000만 원 지원했는데 변호사를 따로 살 수도 있다. 100%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집이 제가 알기로는 좀 잘 사는 집안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학교에 올 때마다 아빠가 외제차에다가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랬대요. 좀 제대로 죽어요. 이거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걔가 얻는 그걸 받기 때문에 걔는 이거보다 더해요. 나중에 살인마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저 사진 밑그림으로 깔린 사진이 그 녀석 사진입니다.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사진을 찾았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얘기 따르면 이제 1,000만 원 합의금 제시를 했는데 이제 거절을 했고요. 그게 이제 사선 변호사를 쓸 수 있다 얘기를 들었다고 이제 피해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변호사 사선이 된다 해가지고 뭐 형이 많이 줄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범행이 좀 중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사람 집안이 상당히 좀 부자였다고 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아버지가 외제차로 항상 태워줬다고 하고 그래서 잘 사는 집안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 같기도 하고요. 또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는 또 국선 변호사라든지 피해자의 변호인도 붙습니다. 아마 이 피해자의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이고 지금 상황상으로는 지금 가해자 이 중학생은 사선을 선임할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살 중3입니다. 중3짜리예요. 단기형 받고 나오면 진짜 얘는 몇 사람 앞으로 죽일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피해자분은 덜덜덜 떨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본인이 입은 상처가 너무 크죠. 지금도 귀가 아프고 이가 너무 아파서 치과에 가봤더니 혹시 폭행당한 거 아니냐고. 이가 전체적으로 흔들려서 이를 다 좀 발치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생리를 뽑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해자분이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렇게 폭행을 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가해자 중학생이라는 자가 웃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얼굴을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성년이 돼서 이 살인마가 될 게 틀림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수정 교수님이 그 라디오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 두고 정말 초범자가 이렇게 대담하게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충격을 받으셨다고요. 네, 뭐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 소년범, 초범들이 저지를 만한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아이인지 사실은 아주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대담하기 짝이 없고요. 그리고는 뭐 이미 이제 오토바이를 사려고 돈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갈취를 할 생각을 했는데 그 피해자들이 대부분 성매매를 빙자하여 온라인으로 아마 접촉을 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증거들이 지금 휴대폰에서 포렌식으로 쏟아져 나온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도 뭔가 전작이 있을 수가 있는 그래서 범죄력이 이제 진전이 된 그 와중에 간도 크게 이제 지금 여성을 오토바이에다 태우고서는 이제 납치까지 한 이런 이제 범죄인 것 같은데 이 이제 피해자분이 주장하시는 바는 이 언론이나 이제 대중들이 이 사건의 엽기적인 내용, 성적인 이제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을 하고 이 이제 그 소년범의 뭐 어떻게 보면 죄질의 심각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계시고 이분은 사실은 이제 본인의 피해가 이게 그냥 단순 뭐 강간 정도가 아니라 살인 미수였다. 너무 폭행을 많이 당해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살인 미수면은 그냥 뭐 강도나 강간보다는 어쩌면 형이 더 높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한 처벌은 안 된다. 초범이라고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예. 자, 피해자는 또 다른 말씀도 하셨어요. 중학생이 도주한 후에 길거리에서 이 피해자를 도와줬다는 4번의 차들을 놓치고 나서 5번째 운전자의 조력을 받았다고 저희가 전해드렸었잖아요. 그 운전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사람이 차에 태워주지 않았어요. 문만 살짝 열고 신고만 해준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댓글 같은 거 들어봤거든요. 가셨어요. 그 사람이 지금 영웅이 되셨는데 대단하다고 칭찬한다고 막 이러시는데 절대 안 태워준 거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그 신고만 하셨다니까 조금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게 좀 알려질 때는 아마 저희도 신고하셨다라고 지난번에 처음에 알려드리면서 5번째 분이 이제 구조를 좀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다른 운전자는 그냥 지나가는데 그래도 이분은 멈춰서 창문을 내리고 신고는 했다. 하지만 구조된 거는 이 경찰이 마침 순찰을 돌고 있다가 발견해서 구조가 된 건데 지금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처가 굉장히 많으시니까 제가 뭐 5번째 운전자분 굳이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첫 번째, 4번째 운전자도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하지만 그분이 영웅처럼 되는 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뭐 신고도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자녀의 엄마였습니다. 피해자. 딸들한테 얘기도 못 하고 있다고요, 지금?
네, 지금 딸들은 이 사건 자체는 알고 있지만 이게 자기 어머니 얘기라는 걸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 앞서 저희가 처음 전해드리면서 이 피해자 딸이 가해자 중학생의 오토바이를 기지를 발휘해서 찾아내서 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피해자는 딸한테 내가 죽다 살아났다, 납치돼서 폭행당했다라는 정도까지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은 이 언론에서 보도된 납치 성폭행 사건과 우리 엄마가 당한 사건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고야. 이 피해자는 이렇게 가족뿐만이 아니라 지인에게도 이 사건을 못 알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너희 동네에서 이런 사건이 있다더라, 조심해라 라면서 링크도 보내주고 말도 전해준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애써 태어난 척하면서 홀로 아픔을 삼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 피해자를 처음 취재했던 게 박 변호사님 이자연 기자였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자연 기자한테 이 피해자가 이 중학교 3학년짜리 이 녀석 신상 공개 좀 할 수 없냐고 막 울부짖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처음 이 사건 전해드리면서 이자에 대한 뭔가 정보를 아는 분들 제보를 해주십사 했는데 충남 논산 지역 이 사건 알려지고 나서 완전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 녀석하고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가 저희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원래 일진무리 중에 하나였고 원래 사고 많이 치는 녀석이었고 이번 사건이 벌어진 초등학교를 졸업한 녀석이었답니다. 지 학교에서 이 짓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당 중학교 선생님들이 야, 이거 절대 바깥에 얘기하지 마. 입단속을 엄청 시키고 있답니다. 자, 지금 이제 소년입니다. 결국은 중학교 3학년 소년법이 적용되고 지금 범죄는 어마어마합니다. 강도 강간, 강도 상해, 강도 예비까지 포함이 돼서 살인에 해당하는 또 촬영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사실은 소년법이 적용되면 장단기가 될 거고요. 중한형을 갈 수가 없다라는 점이 결국은 또 범행이 반복될 여지도 있는 거고요. 결국은 미국의 예를 들게 가서 그렇지만 신상을 공개를 해요. 미국은 아예 찍어서 TV에 틀어버리고 하잖아요. 그게 어쩌면 가장 강력한 처벌 수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처벌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더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아마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상 공개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상 공개 4가지 요건 중에 마지막 요건이 청소년은 제외하는 거 아닙니까? 자, 교수님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좀 짧게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친구는 아마 소년교도소 형사처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건 내용으로 보면 물론 장기 단기 소년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를 한다 손 치더라도 꽤 5년 가까이 되는 형량은 소년교도소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엄벌입니다. 그 소년 치고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년교도소에만 그냥 잠깐 구금을 시킨다고 이런 아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자질이 아까도 제가 얘기한 대로 문제가 많은 친구 같아서 결국은 성인기 초기가 돼서 출소를 한다 손 치더라도 별로 인성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법무부에서는 지금 14살에서 16살 사이의 어린 청소년들에 대해 가지고 남부교도소에서 따로 모아다가 원래는 김천교도소에 하나밖에 없는데 남부교도소에 좀 어린 청소년들을 따로 모아다가 선도 중심의 이제 일종의 징역살이죠. 그걸 하기로 했다는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교도소 안에서라도 좀 교육을 새로 받아가지고 인성을 좀 개발을 제대로 해가지고 출소를 할 때 출소를 출소 기간이 오면 출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예의 집중해야 되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보입니다. 얘는 진짜 심각합니다. 이 교수님도 그러셨고 오윤성 교수님도 그러셨고 진짜 연구할 가치가 있는 범죄자라고 하셨어요. 일단 정리하고요. 3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아이 다툼에 끼어들었다가 상대 아이 아빠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예, 지금 정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많은 가족 여러분들이 이거 꼭 다뤄주십사, 다뤄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보가 왔습니다. 폭행 사건 당사자들과 모두 접촉이 됐는데요. 자, 양측의 주장 가감없이 전해드리죠. 판단은 우리 가족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먼저 폭행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자, 주변에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두 남성이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저 폭행이 벌어지기 전 어떤 상황이었는지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제보자분 얘기 들어보시죠. 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애 아빠 얼굴을 보자마자 넌 뭐야 그러더니 아무 대화도 나눠보지도 않은 채로 갑자기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 자식들 다 있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죽으라고 오늘 진짜 넌 죽어야 된다고 목을 하도 졸라서 아마 저희 엄마가 없었으면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요. 자, 이 기자. 네, 이게 지난 22일 5시쯤 한 아파트 단지 옆에 축구장에서 아이들 싸움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끼리 말다툼이 있었는데 아이들 중 한 명의 아빠가 초등학교 5학년 난 아들한테 다가와서 뭐 네가 그렇게 힘이 세냐? 더 나이 많은 형들한테 데려가서 힘들게 만들겠다. 너희 엄마 아빠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겁에 질려서 울면서 이 제보자에게 전화를 하게 됐고 당시 부부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사는 친정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정 어머니가 현장에 먼저 도착을 했고 뒤이어 남편이 갔는데 남편은 인사를 하면서 다가가려고 했는데 이 거기 먼저 와 있던 그 남성이 너는 뭔데? 라고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시작했다는 게 이 제보자 주장입니다. 결국 아들과 장모 또 단지 내 수십 명 아이들 있는 상태에서 목을 졸라서 실신하게 만들고 발로 얼굴을 밟아서 심하게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제보자는 우리 남편이 일방적으로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나도 맞았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폭행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그 당사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상대방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욕설을 하면서 이제 오더라고요. 얼굴을 들이박는 거예요. 네.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 멱살 잡고 이제 서로 이제 치고 받았어요. 머리도 잡혀 있어갖고 막 얼굴도 많이 맞았어요, 저도요. 그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어가고 먼저 이슬을 박치기를 당한 것도 저고 그 사람이 한 대 때릴 때 저를 10대 때렸다고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잖아요. 자, 본인이 많이 때린 건 맞지만 나도 맞았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 다툼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열흘 전에 아이들 다툼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까지는 두 사람이 다 공통되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 이 아이들 다툼이라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일단 이 제보를 한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보자 아들하고 친구들하고 공을 차면서 놀고 있었는데 지금 폭행을 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라고 지목된 사람이 아들이 거기 와서 아이들을 밀치고 오히려 좀 바통을 일으켰다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제보자의 아들이 사과해라 그랬더니 사과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보자의 아들이 문자로 욕설을 한 건 맞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 이제 폭행을 했다는 남성이 와서 일방적으로 이 제보자를 폭행을 했다. 이렇게 제보자 측에서 얘기를 하고요. 거꾸로 지금 폭행을 많이 했다라고 지목된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끼리 다툼이 있었던 건 맞는데 사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보자의 아들이 이게 사과가 성의 없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 아이들은 부모를 요구를 하고 제보자 아이들은 문자까지 보냈어요.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폭행을 많이 했다라고 지목된 사람이 이게 놀이터에 지금도 그 애들이 있냐라고 물어봐서 자기 아들이 저 애가 그렇게 했다. 나한테 욕설 문자 보냈다고 해서 가서 얘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지금 제보한 사람이 와서 먼저 시비를 걸고 이렇게 뭐 실랑이를 벌이다가 치고받고 싸우게 된 거다. 이게 뭐가 차이가 나긴 나는데 하여튼 뭐 공통된 건 있어요. 욕설 문자가 있었다는 건 맞는데 결정적으로는 어느 쪽이 먼저 시비를 걸었냐 여기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도된 지금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렇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보도된 대로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런데 양측이 다 서로 입장이 달라서 저희가
딱 부러지게 가해자 피해자라고 호칭을 못 하겠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결국 문자 때문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진 상황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제보했던 사람, 이게 피해자라고 해야 되나요? 제보자가 이제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특히 이제 가해자 측의 아들 얘기를 좀 합니다. 가해자 측 아들이 울고 있는 이제 제보자 아들한테 너희 아빠 지금 뭐 발렸다. 얼굴 빠았다라고 모욕하고 조롱을 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해자의 아버지가 제보자 남편을 폭행을 했고 그 폭행하는 모습을 아들이 너희 아빠 지금 당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욕하고 조롱한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영상은 지금 폭행 장면 딱 그 2분 남짓한 그 장면 하나 때문이기 때문에 이게 참 실제로 어떤 전후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폭행 당사자, 그러니까 더 많이 때린 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 펄펄 뛰고 있다면서요, 교수님? 네, 뭐 폭행을 많이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사람, 아까 그 맞아서 얼굴 나오신 분 말고요. 예. 그분의 얘기는 이 사람이 이제 폭행을 뭐 집에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이제 주장은 뭐 슬리퍼를 신고 갔는데, 그런데 나중에 신발을 또 바꿔 신을 정도로 뭐 이 여유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해자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자기가 직접 운동화를 신은 것이 아니라 뭐 병원에 가야 해서 그래서 뭐 운동화를 아내가 갖다 줘가지고 운동화를 신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는데, 뭐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있는데 아버지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주먹질을 하고 치고 받고, 한편은 또 뭐 굉장히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본인은 피해자다라고 하지만 그 피해자란 분도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굉장히 격앙돼가지고 일단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갔다가 오히려 현장에 있던 그 상대방으로부터 굉장히 폭행을 많이 받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누가 뭐 말씀하신 대로 누가 일방적인 피해자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경찰이 출동을 했고 상황은 종료가 됐습니다. 자, 둘 다 병원으로 또 가서 거기서 또 뭐 일이 벌어졌다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갈립니다. 일단 제보자 측 주장인데 남편이 응급실 갔는데 폭행 당사자 역시도 진단서 끊어야 한다면서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가와서 뭐 너도 죽어야 한다, 더 때렸어야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 깡패냐 이렇게 받아쳤는데, 그랬더니 가족 모두 죽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 또 경찰을 불렀다는 거죠. 남편은 입원 중에 급성 신부전까지 와서 치료 중이고 뭐 두통에 이명에 구토 증상 때문에 이런 뇌신경 추가 검사까지 받은 상태고요. 전치 4주 그리고 갈비뼈 부러진 상태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진단서도 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폭행 당사자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응급실에서 만나서 많이 다치셨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먼저 깡패랑 무슨 말을 섞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나도 같이 여기 나갔던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뭐 그때 사진을 남긴 건 없지만 전치 2주 진단 받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복잡합니다. 그냥 결론을 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쌍방이긴 한데 분명 한쪽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건 팩트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형사를 따질 때는요, 먼저 누가 시비를 걸었는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입은 쪽이 많이 입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생긴 거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조금 주먹질을 한 게 사실이라면 피해를 많이 입은 쪽 역시도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법이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싸움에 정당방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야 돼요. 일방적으로 맞은 게 아니라면 이거는 둘 다 입건이 되고 둘 다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일단 뭐 경찰이 뭐 수사를 좀 하겠죠. 그래서 좀 경중 진위 여부를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가죠. 결혼 전 직장 상사로 만난 남편. 착하고 성실한 모습에 믿고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폭력적으로 돌변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가 하면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이 어릴 때 집을 나가 성인이 된 이후 왕래하기 시작한 시어머니의 존재도 큰 스트레스. 임신한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강요하고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사까지 지내라고 하는데도 정작 남편은 수수방관입니다. 참다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엄마에 이어 자신은 또 버림받는 거라며 아이를 붙들고 버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 여성. 이혼하고 아이도 데려올 수 있을까요? 자, 21년부터 사건 반장을 애청하고 계신다는 우리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제보 사연이에요. 자, 결혼하고 돌변한 남편 때문에 이혼까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결혼 전에는 좋은 남자였으니까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남편은 직장 상사였는데 이 제보자가 당시에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좀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 편이 돼주고 또 위로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갔고 외모는 전혀 본인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정말 성격 하나 보고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애 시절 이제는 뭐 어떤 이유였는지 이런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런 사소한 다툼에도 이 다투고 나면 잘못했다, 먼저 사과도 잘했고요. 심지어 무릎 꿇고 빌기도 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1등 신랑감인데 이런 남편에게도 말 못할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자, 남편의 어릴 때 뭔가 사연이 있습니다. 남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고 하고요. 어머니를 새롭게 만난 거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성인이 됐을 때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3번 정도 재혼을 했었고요. 장성한 이부, 아버지가 다른 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 이거를 털어놓으면서 시댁 없다고 생각해라. 나만 왕래하면 지내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고 친정 어머니 역시 그 남편의 말을 믿고 결혼을 승낙한 것입니다. 시댁 없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뭔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네, 결혼 전까지는 지금 시댁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두 달 있다가 임신을 해서 아까 그 다시 만나게 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뱃속에 아기가 가만히 있으면 너무 커지니까 나중에 출산할 때 좀 힘들다. 그러니까 집안일도 계속하고 밥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을 당시에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어머니가 아들에 대하여 연락을 왜 자주 안 하냐, 용돈은 왜 안 주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 이제 아들 며느리에게 뭐 압박을 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를 낳고 나서 이 며느리는 굉장히 좀 심각한 산후 우울증이 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재혼을 3번이나 하고 초등학교 때 자기 아들 우리 남편을 버린 엄마가 무슨 간섭이에요? 그러게요. 그렇게 간섭하는 것도 희한한데 또 남편도 또 태도가 좀 상황과 맞지 않아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제보한 분이 아이 낳기 전에 뭐 조리원 가고 임신했을 때 축하 선물 이런 거 시댁에서 하나도 챙겨 안 썼대요. 다 친정에서 돌봐줬답니다. 비용도 이렇게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 낳고 나서 아이 데리고 갔더니 시어머니가 아까 들으신 것처럼 넌 왜 연락도 안 하고 용돈도 안 주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저희 아이 갖고 낳을 때 하나도 안 도와주셨잖아요. 친정에서 도와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가 어찌 보면 싸우는 건 뭐 잘못했다고 치더라도 남편이 거기서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넌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라고 해서 어머니 편을 든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까지 남편하고도 싸움이 이어졌고 심지어 이제 남편이 막 물건을 집어 던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제일 황당한 상황 지금부터 이어집니다. 네, 이 시어머니가 제보자한테 그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사 왜 안 챙기냐라면서 면박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정작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 두고 집을 나가서 이 재혼도 여러 번 하고 또 새로운 가정도 꾸렸었는데 왜 제사만 갑자기 자식에게 차리라고 하는지 이걸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친정어머니한테 털어놨는데 친정어머니가 알고 보니까 이 딸, 그러니까 제보자 모르게 이미 딸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사돈어른 제사를 다 지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서 지내주셨던 것 같은데 이 사실을 그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사연자가 그런 얘기로 면박을 들을 때도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시댁 가서 사실 저희 어머니가 지내주고 계셨다고 합니다.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아이고 감사하네 이러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재혼을 3번을 하고 어렸을 때 집을 나간 사람이 자기 옛날 남편 뭐 제사를 왜 신경...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일단은 시어머니까지는 뭐 그렇다 치죠.
근데 이 남편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결혼 전에 남편 모습하고는 너무나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일단 임신을 했을 때 아이가 좀 출산하기 어렵게 난산이 예상되게 좀 들어섰답니다.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남편에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같이 죽자 막 이러면서 살을 굉장히 거칠게 몰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리고 나서 아이 또 돌잔치를 하는데 이 친정에 있는 조카들 아이들도 뭐 돌잔치 하니까 다른 애들도 오잖아요. 조카가 좀 멀리 있어서 그 아이 같이 사진 찍자라고 조카 데리러 갔더니 갑자기 빨리 안 온다고 남편이 안경을 집어던지면서 욕설을 하더라는 겁니다. 돌변한 거죠. 제보자 입장, 아내분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싶은 거죠. 자, 이 남편의 행동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갑니다. 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보자, 사연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아기가 이제 끼어있을 때 싸워가지고 물건 같이 먹은지고 제가 아기를 안고 있는 상태였는데 저를 미친 다음에 너무 찔러서 눌러버렸어. 칼까지 들이대고 저를 죽이던지 아니면 자기를 죽이던지 하라고 칼을 집어 던지고 막 했어요. 너무 심하게 싸워서 이웃집에서 신고를 했었었어요. 싸울 때마다 칼을 저한테 목에다 들이대거나 자기를 막 죽이라 그러거나 애기 앞에서 그러니까 정말 싫죠. 야,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요.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폭력 남편 흉기 난동까지 이혼을 하고 싶고 양육권도 지키고 싶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남편은 근데 지금 이혼하면 아내한테 엄마에 이어서 아내한테도 버림받을까 봐 이혼 절대 안 된다고 버티고 있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근데 그런 얘기를 해서 아내의 의지를 흔들어 놓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그런 부분에 너무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상한 어떤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외부로 발현이 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웃이 신고를 할 정도의 가정폭력이 있다라면 그 기록도 있을 것이고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서 남편이 꼭 뭐 형사처벌을 받는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일단 그 신고를 기초로 해서 분리 조치를 하고 어떻게든지 저 집에서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별거를 시작한 상황에서 시간을 갖고 이혼을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설령 혹시 기회를 주고 싶더라도 일단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든 법원에서도 요즘 상담도 주선을 많이 해주거든요. 가정법원에서 그런 상담을 좀 받아보고 그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남편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된 행동을 할 것이다. 더 위험한 짓을 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눌러앉는 걸 남편은 바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네. 자, 박 변호사님.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폭력을 하는데 이유는 없어요. 가정 어릴 때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핑계이고 변명일 뿐이고요. 폭력은 폭력일 뿐이고요. 지금 폭력이 있는데 아내도 문제지만 지금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도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절대적으로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가 뭘 한다면 이혼될 거고요. 양육권 당연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자, 교수님, 이 제보자분께서는 남편이 가정 상담을 받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상담을 받아보는 것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흉기가 등장하는 폭력이면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는 뭐 그러다가 진짜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폭력성이 제어가 안 되는 수준까지 간 것 같은데 상담은 법원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피해자 가해자가 한 가정에 있는 것 같거든요. 112에 일단 신고하시고 그리고는 경찰에게 지금 임시조치, 긴급 임시조치를 이제 요청을 하세요. 신변 보호와 함께 접근 금지 명령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지금 여성분이 어디론가 제3의 장소로 피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혼 소송 중에 아이는 피해자 엄마한테 결국 양육권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법적 대응은 112에 신고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지금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짧게요. 네,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초준성님, 무슨 가정 상담입니까? 자기가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죠 하셨고요. 김미정님, 절대 기죽지 마세요. 니키님, 이혼 안 하시다가 사회뉴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꼭 하세요 하셨습니다. 지우쌤님, 애기도 위험합니다. 얼른 도망치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전해드릴 말씀이 많아서 글로벌 픽은 미처 좀 전해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님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